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의를 하는 대개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오늘 첫 강의입니다. 조금 설렙니다. 제가 그동안 여행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그 채널대로 구야 스토리로 그냥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드디어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문화인류학 등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참 설렙니다. 워낙 제가 강의도 좋아하고 또 논술 강사를 오래 한 탓에 이런 강의를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한 그런 관념적인 지식을 떠나서 실제 세계 55개국을 다니면서 그래도 전직이 논술 강사다 보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남다릅니다.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마다 느꼈던 여러 가지 각 나라 여러 사회의 현상들을 보고 제가 분석하고 연구했던 여러 가지를 실제 삶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강의인데 주제가 뭐로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첫 강의의 주제가 썩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변화를 좀 가졌으면 해서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주제는 선진국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 어떤 대본을 보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자유롭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는 선진국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또 어느 나라가 가장 선진국일까라고 물으면 아마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 중에는 미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아마 그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제 여행 채널에서 미국은 그래서 선진국이 아닙니다라고 이런 말 했더니 어떤 분이 밑에다가 댓글을 아이고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분 납치셨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한참 웃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정말 극단적인 어떤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극단적인 어떤 자본주의에 몰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제 생각에 전혀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선진국이라고 이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무엇이 과연 선진국일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 한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선진국 그러면 주로 그 기준점이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기준이 경제예요. 저는 전 세계인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건 좀 많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선진국을 꼽는다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의 국가 경제적 수준은 정말 높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아랍에미레이트 애들이 유학 제 학급에 같이 있었는데 가관이더라고요. 공부하러 온 놈들이 매일 밤 클럽이나 가서 그냥 놀고, 그 다음에 공부하러 온 놈들이 BMW, G4 그거 차 갖고 타고 다니면서 여자들 희롱하고, 정말. 그리고 걔들이 갖고 있는 그 천박한 생각 수준, 문화적 수준은요 매우 낮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중동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제가 좀 심한데, 옛날에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산적 나라입니다. 도둑놈들이 많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 행상들 지나가면 사막에서 덤벼들여서 그냥 탈취나 했던 그런 종족들인데 지금 석유가 쏟아져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저는 빨리 전 세계가 수평적 에너지, 저는 제레미 레프키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이 지혜롭게 수평적 에너지와 수직적 에너지를 얘기했어요. 난 그 개념을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석유는 수직적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문제가 많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다에 부는 바람, 풍력 에너지, 그 다음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간만의 차이에 의한 조력 에너지 등등이 국가별로 차이를 두지 않는 가장 평등한 에너지다, 수평적 에너지다, 이런 말을 할 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전 세계가 그런 수평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석유로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오만하기 그지없는 그런 나라들의 그 콧대를 좀 꺾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걔들한테 당한 그 수모스러웠던 인종차별이 지금도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놈들 대단합니다. 어쨌든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뭔가 개념 정리가 정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점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회를 평가할 때 저 나라가 선진국이다 아니다고 할 때 부자 나라는 선진국이고 가난한 나라는 후진국이다. 이 개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제적인 점을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항상 그 모든 걸 사고할 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제가 그 좋아하는 맹자의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논의와 좀 관련을 짓는다면 어느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산이 없는 나라, 그걸 이제 항산이라 하거든요.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경제적 수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한 기본적 자산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선진국의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은 그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그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무조건 선진국이냐, 저는 거기에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유럽을 좀 많이 여행을 했어요, 솔직히. 영국에서 공부한 적도 있었고, 또 스페인은 뭐 제가 한 5번 정도 갔고, 또 다른 나라도 한 15년 전에 자전거를 끌고 구석구석 많이 다녔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유럽 나라들 중에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동구권, 뭐 폴란드나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그런 나라들은 후진국에 속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히 폴란드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열등감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개인적으로 동유럽 말고 서유럽 여러 국가들 중에 뭐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뭐 등등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선진화되지 않은 사회가 어디냐라고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그 답을 스위스라고 듭니다. 제가 뭐 또 이거는 약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제가 스위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은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같은 뭐라 하죠? 꼼파네로 이자곳에 제가 지금 여기 뭐 남미에 지금 계속 여행을 하고 있어서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에 좀 몰입을 해갖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이따금 요새 영어가 아주 생소합니다. 제가 아직도 그래도 영어가 제일 편한데 워낙 그쪽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따금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단어가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의 동료 학생 중에 한 놈이 이름이 한이었어요. 아직도 그놈 얼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이름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수업은 다 토론식이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뭐 토론 주제를 던져주면 걔하고 내하고 이제 짝이 돼가지고 토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의견을 얘기하고 이 의견은 뭐니라고 물으면 그 녀석 태도가 이거였습니다. 말을 아주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딴 데를 보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아주 또라이 같은 새끼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녀석과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뭐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네 나라의 문화의 특징을 얘기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해봐라 할 때 한참 논쟁하는데 그 녀석이 내보고 대뜸 니네 나라는 후진국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너 그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인데 그럼 너 혹시 삼성하고 현대 알아? 이랬더니 알지 그러더라고. 그게 어느 나라 건데 이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그거 일본이잖아 이러더라고요. 무식한 새끼. 그 아이들 되게 무식한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임마 한국 거야. 그때는 사실 삼성 핸드폰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뭐 호텔에 가면은 TV가 거의 다 삼성이었고 차도 그때만 해도 현대께 좀 제법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 녀석과 한참 막 싸우다가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또 부가적인 강의인데 또 다른 어떤 측면의 강의인데 여러분들 논쟁하다가 좀 상대방한테 좀 불리한 상황에 몰입되잖아요. 그러면 오류를 이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류. 사실 제가 이제 그 논리학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워낙 대학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사회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논리학을 공부해 봤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논리학 책 읽은 게 한 10권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류로는 제가 직접 그 책을 하나 낼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면 아주 쉽거든요. 제가 토론을 좋아하니까 TV에 이제 심야 토론을 프로를 보면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마 좀 금방지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텐데 심야 토론하는 그 발표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오류투성이에요. 저 사람들이 일부러 알고 저러나 아니면 모르고 저러냐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오류를 이용하냐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솔직히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풍토가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성과 직관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색깔 보세요. 색깔 파란색 가지고 뭐 파랗다 버렇다 시퍼렇다 새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둥둥하다 뭐 별말이 다 있잖아요. 그만큼 감각적인 게 감성적인 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된 나라인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 영향 때문인지 자관 또 이거는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은 토론식 수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식 수업을 하라고 국가가 책을 바꾸고 시험 제도를 수능 제도로 바꾸고 학력고사에서 수능 제도로 바꾸어도 지금 토론식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거의 없습니다. 나는 한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좀 많이 부족한데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옛날에 왜 그 미디어법 통과할 때 그 국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 방송 말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케이블 방송 뭐 JTBC나 그다음 조선 TV나 그다음에 뭐 A 채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이제 그 미디어법을 통과할 때 지금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찬성표를 마구 눌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이제 그것을 입법부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 사법부인 그 헌재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법부의 그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과관이었습니다. 가관.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판결문을 쭉 읽으면서 뭐 이런 개 잡놈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판결문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그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입법의 절차와 과정은 문제가 있으나 그 결과인 미디어법은 인정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오류냐면요. 이걸 자가당착의 오류를 합니다. 셀프 컨트라딕션. 그러니까 그 모순의 오류죠. 동시에 두 가지가 참이 될 수 없는 것을 참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과 절차가 문제가 있는 그 프로세스를 거친 결과물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절차와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 결과는 인정돼야 된다는 판결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세계 법학계에서 오류적인 판결문의 대표로 삼아도 될 만한 일입니다. 뭐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나서 애들한테 뭐라 했냐면 야 너희들 앞으로 컨닝 막 해라 시험 때 그래가지고 막 문제 풀 때 안 풀리면 옆자리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다 봐. 그리고 걔들 거 뺏겨가지고 답 써.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임마 너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선생님 제 시험의 절차와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의 점수는 인정돼야 됩니다 라고 말해. 그럴 때 선생님이 야 임마 너 그 말이 되니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그럴 때 선생님 왜 이러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 제대로 된 상식이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의 그 논리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문구가 있어요. 절차와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 결과는 존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 점수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 임마 이렇게 가르쳤어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긴데 또 하나 들어볼까요? 좀 제가 좀 지금도 흥분을 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왜 수도 이전을 이제 행정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것을 반대해서 이제 또 입법사법부에 헌재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서울 집중화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출산 있죠, 저출산.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서울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극단적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 소송의 판결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 판결은 아까 전에 말한 그 자가당착의 오류 이상입니다. 수도 서울은 경국 대전을 들먹이면서요, 조선 초부터 수도 한양 땅이 수도였고, 그래서 서울은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해서 행정수도 이전은 위법이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이 오류는 또 뭐냐면 이게 전통의 호소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류론을 다수가 그랬으니까 그렇다 인정돼야 된다는 것을 공시적과 통시적으로 나누면 다수가 다 그래, 대부분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옳은 거야. 대부분이 좋아한다고 해서, 대부분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중의 다중의 호소의 오류고, 시간적 통시적인 다중의 호소의 오류가 바로 전통의 호소의 오류입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그래 왔으니 이건 맞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어떤 애가 어떤 애 친구를 머리를 계속 폭력적으로 때렸어. 그래서 맨날 주먹으로 머리를 팡팡 때렸는데 어느 날 걔의 내가 매일 맞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때리면 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상황이어서 걔가 의의를 제기했을 때 내가 너를 1년 가까이 계속 때렸으니까 나는 때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저는요,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되는 대법관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만들까라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알아냈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히 양선태 씨인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군가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여러분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와 맞먹습니다. 그죠? 왜냐면 행정부의 수반, 사법부의 수반, 입법부의 수반은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람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 국가의 그 권위를 위해서 비행기표를 퍼스트 클래스로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퍼스트 클래스를 표를 구해줬어요. 국가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표를 가지고 항공사에 가서 나 이코노미석 탈 테니까 이 표를 돈을 주세요. 나머지 차액을. 그러니까 그 퍼스트 클래스 표를 그 항공사에 내고 이코노미석으로 바꾼 다음에 그 차액 있죠. 그 퍼스트 클래스는 이코노미석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 차액을 자기의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이런 수준의 사람이구나. 국가가 너의 권위를 위해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그 권위는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포장마차 같은 데서 식사를 하면 됩니까? 그건 국격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다, 이런 수준의 인간이니까 수도 이전을 하면은 자기네 집값이 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뭐 집값이 떨어질 것이 뻔하니까 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조문을 만들어서 판결문을 발표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이 엘리트들이 저지르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관행들은 정말 흥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삶의 모토 중에요, 이건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해도 많이 봤지만, 강자한테 강해라, 약자한테 약해라, 이건 무조건 가져야 될 덕목 아닙니까? 엘리트들의 잘못을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또 흥분을 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오류가 발달된 나라, 이 말이 안 돼. 만약 우리나라가 제발 좀 제대로 되려면 토론 문화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숙해져서 애들이 논리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류가 뭔지도 알고 논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 대한민국이요, 토론 문화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 조선을 우리가 왜 뭐라 그러죠? 뭐 당파 싸움이라고 맨날 안 좋은 걸로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 당쟁 문화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나 영국은 지역과 지역에서 중앙 집권이 아니잖아요. 걔들은 지방 군권이라서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토론으로 싸운 나라하고 전쟁을 한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문화적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토론 문화가 굉장히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 이후에 그냥 이게 독재화가 이루어지면서 군부 독재 등등으로 토론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빨리 복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하나의 그 서비스 차원인데, 대개 내가 만약 논쟁에서 밀리면 오류론을 공부하십시오. 그럼 오류론을 이용하면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팍 생겨납니다.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스위스 놈들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하도 내가 그 새끼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길래, 야 임마, 니네 나라 조선은 원래 직업이 뭐니? 목동 아니야, 목동 자식아. 너희 나라는 목동 후손이야. 이랬어요. 제가 그 호주 애들하고 또 한번 싸운 적인데, 호주 애들 보고는, 야 니네 조상이 뭔지 알아? 임마, 영국에서 죄 짓고 죄수들 그거 다 끌어모아다가 니네 나라 왔잖아. 실제로 호주의 조상들은 처음 온 영국 애들이 다 죄수 출신이에요. 죄수들을 뭐 살인 낭도했던 놈들을 호주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발생학적 오류입니다. 발생학적 오류. 너는 양반 출신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문제가 있어,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걸 우리가 발생학적 오류랍니다. 발생학적 오류.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 녀석이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야, 니네 나라는 언어가 뭐니? 얼마나 못났으면 4개 나라 언어를 쓰고 있니? 걔들이 독일계, 그 다음에 불어계, 이탈리아계, 그 다음 뭐죠? 자관 뭐 하나 있어요. 그게 이렇게 4개 언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너네 나라는 언어가 4개지 우리는 언어가 하나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가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임마 세종대왕 킹 세종이 15세기에 맞죠? 1432년? 맞나? 헷갈리는데 연도가. 국민정음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자를 직접 만든 사람 나라야 임마. 너희 나라는 문자도 없잖아. 너희 나라 문자 있어?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뭐를 얘기했냐면, 야 너희 나라 지금 경제 부국이지? 너희 나라 지금 최고 1위의 경제 산업 요소가 뭐냐? 나 알아. 너희 나라 금융업이잖아. 은행. 야, 스위스 은행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뻔해 임마. 남은 나라 정치인들 부패한 돈, 블랙머니, 기업가들 부패한 돈 너희 나라 다 저금하잖아. 그게 너희 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야 임마. 너희 나라 기껏 해봤자 나이프하고 자식아 칼이나 좀 만들고 시계 만들지. 우리는 임마 휴대폰, 자동차 자식아, 선박. 대단한 나라 임마. 까불지 마 이 자식하고. 아니 그랬더니 뭐 제 말빨에 그 녀석이 못 당합니다. 솔직히 도망가더라고요. 꺼져 이 자식아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왜 스위스를 유럽에서 가장 후진국이라고 말하냐면요, 서유럽에서요. 포르투갈도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은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 정치인 한 놈이 완전 또라이 같은 놈이 나타나서 포르투갈을 완전 경제를 박살낸 놈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스위스에 집중을 할게요. 제가 그동안 스위스 애들을 만날 때마다 이걸 확인해요. 그 한이라는 놈 때문에. 그 뒤에 제가 이제 스위스 애 중에 하나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노르웨이 여행 때, 노르웨이 자전거 여행 때 그 친구를 만났는데 상당히 친해져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사실 내가 그 맨체스터 대학에서 공부할 때 스위스 친구를 하나 만났다. 근데 그 녀석이 굉장히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라서 내가 좀 심각하게 걔랑 다툰 적이 있는데, 그 스위스 사람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니? 라고 물었더니 걔는 분명히 독일계 애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 독일계가 어떤데? 그랬더니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65%에서 70% 정도가 독일계입니다. 대다수가 독일계예요. 그 다음에 20%가 프랑스계, 그 다음에 뭐 7%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게 이탈리아계, 그 다음에 5% 미만이 이제 그 뭐지 이름이 자기네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독일계 애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스위스 애들 만날 때마다 제가 그걸 확인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스위스가 산악지대가 많잖아. 그런데 그 독일계 언어를 쓰는 애들 대다수가 산악지방 시골에 많이 살아. 그런데 지금 프랑스계나 이탈리아계는 주로 현대화된 도시에 선진화된 도시에 많이 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다시 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너무 집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스위스가 왜 이렇게
그 인종차별이 심하고 생각들이 조금은 닫혀있고 그 폐쇄적이고 아주 수구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도대체 어느 나라냐? 저는 제가 그동안 다녀본 나라 중에 가장 선진화된 나라들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북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 다음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나라예요. 벨기에 아닙니다. 벨기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나라들을 다 예를 들기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네덜란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내가 네덜란드 친구들 여기 여행하다 보면 네덜란드 인구가 많은 나라 아닙니다. 네덜란드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근데 Where are you from? 그럼 I'm from 홀란드 이런 말 하는 데도 진짜 많습니다. 그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인데도 저는 네덜란드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여행 다니면서 구석구석에서 느꼈던 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그 네덜란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네덜란드를 여행했던 때가 벌써 한 17년 전인데 그때도 전 세계에서 자전거 도로는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덜란드를 좋아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네덜란드 중심으로 선진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네덜란드는 우선 국민연금이 엄청납니다. 65세가 넘어서면 대부분 노인들이 받는 월 평균 연금이 최저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어마어마하죠. 부부가 그냥 뭐 65세만 넘어서면 한 달에 400만원, 둘이면 4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호주가 한 130만원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비하면 뭐 네덜란드는 엄청나죠. 첫째, 그 연금 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연한 근로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모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육아휴가랑 좀 비슷한데 남편과 아내 둘이가 유연하게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평등법 그래갖고 네덜란드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의 격차가 성별로 나타나면 그건 국가가 나서서 아주 단호하게 징계를 해요. 여기 브라질에도 지금 제가 이제 어떤 그 포르투갈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법 큰 규모의 회사예요. 거기에 지금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 같은 횟수로 있는 남자 직원에 비해서 한 40% 정도 낮대요. 40% 정도. 그러면 남자 월급이 한 400이면은 자기는 한 24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네덜란드에서 만약 그런 요소가 나타나면 모든 임금 체계를 다 회사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나서서 그걸 통계를 보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무조건 제재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취업하는데 뭐 성별에 의해서 좀 차별을 당하거나 피부색, 인종, 성적 취향, 그다음 장애 정도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면 그 회사는 뭐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미에서도 우루과이가 이제 마약을 완전히 합법화했거든요. 여러분들 그저 네덜란드 여행 가서 암스테르담 거기 가면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가봤는데 더 불독이라고 그 마약을 판매하는 카페예요. 제가 우루과이에서도 마약에 대한 것을 취재하려고 우루과이는 약국에 가면은 마약이 아니고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호세 빼빼 할배가 그 우루과이에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 생산, 소비 이 모든 과정을 다 합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취재하려고 갔더니 외국인들한테는 안 판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러면 판매하는 거 영상이나 좀 찍자, 인터뷰나 좀 하자 했더니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찍었는데 그 네덜란드는 카페에 가면은 외국인들도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메뉴판에 있어요. 뭐 마리화나 10유로 몇 개피, 그 다음에 해시시 얼마 이렇게 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 어느 한국 청년 하나가 거기에서 대마초 마리화나를 피운 경험을 한국에 돌아와서 블로그에 썼다가 구속됐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엄격하죠.
근데 그건 좀 이상해요. 그죠? 내가 독일 아우토반에서 시속 200km로 차를 끌었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처벌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마리화나는 뭐 그런 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계 최초일걸요 아마.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마저도 카페에 가면은 메뉴판에 마리화나를 구매해서 피워볼 수 있는 그 대단한 어떤 자신감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할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안락사가 만약에 한국에서 허용된다면 저는 무조건 안락사를 신청할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가장 먼저 인정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것도 네덜란드가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덜란드에서는요 장애인 있죠. 중증 장애인. 예를 들어서 그 뇌성마비, 왜 우리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장애인 중에 왜 온몸을 뒤틀면서 이렇게 막 옛날에 오아시스라는 영화에서 문소리 씨가 그 연기했는데 저는 그분의 연기를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약간 그 중증 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이 성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 중증 장애인도 성욕이 있을 텐데 그 중증 장애인의 성적 욕구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줍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았을 때 받은 문화적 충격은 솔직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서비스를 하는 저것을 이제 섹스 워커, 섹스 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 있죠. 우리가 잠을 자는 수면 욕구,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식욕, 그 다음에 성적 욕구, 이런 욕망이 아닌 기본적 욕구가 절대 채워지지 않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저는 참 거기에 감동을 했던 게 뭐냐면,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과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간에 대한 엄청난 사랑. 근데 뭐 이게 좀 과장되어서 만약에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섹스 기부자라거든요. 섹스 워커, 섹스 코치를. 그 기부자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매춘부들한테 돈을 줘서 그들과 함께 자기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은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해 라고 해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제도가 있는 것에도 경이로웠지만 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기부하는 자들은 정말 천사 같은 분 아닙니까? 저는 못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뇌성마비 장애인하고 너 지금 한번 섹스를 네가 기부를 해라. 그녀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네가 한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라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네덜란드에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이롭게 박수를 보냅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여행 가면은 반드시 봐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등가예요. 홍등가. 아마 뭐 TV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실 텐데, 매춘부 집들이 쫙 있는 붉은색으로 쫙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가봤죠. 걷기만 해. 나는 안 가보고.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제도가 하나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는 매춘부를 직업적으로 완전히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녀들의 상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도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게 하고.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매춘부가 성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사는 남자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아까 제가 말한 자가당착의 모습이죠. 에? 오류 아닙니까? 아니, 섹스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섹스를 판매하는 여성은 합법인데, 그것을 당연히 사는 놈도 그러면 합법이 돼야 되는데, 그 섹스를 사는 남자는 불법이에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딴 얘기인데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지금 이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면서 어떤 현상을 소개만 하는 걸로 끝내는 강의는 절대 안 합니다. 반드시 그 특이한 어떤 문화나 제도가 있으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바탕의 배경 지식을 다 얘기할 거예요. 제가 분석한 결과로.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이원복이라는 사람 있죠?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사람 사회과학자도 아니고 문화인류학자도 아니고 그냥 무슨 여대 미술 교수예요.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하고 소개를 하면은 참 웃기지 않아 하고 사라져버려요. 뿅 하고. 여러분들, 애들 수업생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먼 나라 이웃 나라 읽어봤지? 애들 다 그렇다고 손들어요. 거기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니 했더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래. 재미로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 책은. 그 비판적 독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책을 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말이 됩니까? 제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중에 네덜란드 편을 봤더니, 여러분 네덜란드에 또 요거 말고 요거 얘기하고 또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불황자가요, 나무집에 들어가서 기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황자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이 문이 열려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방에 아무것도 없고 해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은 손은 안 대고 거기 한 일주일 머물렀어요. 주인이 휴가를 마치고 오니까 불황자가 집에 와 있어요. 너 임마 나가 그럴 때 불황자가 나 못 나가 그러면 걔를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현실화하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 주인이 집을 세를 줬잖아요. 월세를 줬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잖아요. 그럼 주인이 못 쫓아냅니다. 이걸 이제 이원복 씨가 소개를 해요. 얘들아, 네덜란드에 가면은 불황자가 나무집에 가서 24시간만 지나면 주인이 못 쫓아낸단다. 웃기지 않아? 그냥 뻥 사라져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애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공부를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주 사고하는 사고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될 건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주변보기, 뒤집기, 하위 개념, 상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선 상위 개념만 얘기할게요. 어떤 대상을 연구를 할 때 주변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을 보는 게 주변보기고, 그 다음에 뒤집기는 그거의 반대쪽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회사를 시작할 때 둘이서 같이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혼자서 하는 게 좋으냐. 시작할 때를 고민하면 끝을 생각해 보면 되죠. 반대인. 만약에 회사가 끝났을 때 보면 이게 과연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기 사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상위 개념, 본질이나 윗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주인이 집에 대한 권리는 무슨 권리일까요? 상위 개념이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죠? 내가 내 집에 대한 내 권리니까요. 근데 가난한 사람, 세입자가 삶을 살기 위해서 생업을 하거나 기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집에 기거하는 것은 주거권이죠. 주거권, 상위 개념이. 주거권의 상위 개념은 뭘까요? 생존권이죠. 생존권. 자, 그러면 이제 생존권과 소유권, 이 2가지 중에 국가가 어느 것을 더 보장해주고 중요시해줘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국가가 소유권은 아주 중요시하고 생존권을 마구 무시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거는 강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그게 바로 지금 한국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아직도 무허가 건물 갖고 있으면 재개발될 때 마구 부수잖아요. 만장이가 쏘아 올린 공원 40년 전, 50년 전 얘기가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후진국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국가가 가진 자의 소유권보다도 가지지 못한 자의 생존권을 더 중요시하고 보장을 해주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그렇게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네? 세입자가 못 나가 그러면 주인이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강자보다 약자가 더 잘 사는,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회. 저는 이런 점들이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왜 매춘부의 성매매는 합법인데 성을 사는 새끼는 불법이냐? 요거는 바로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욕구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는 게 욕구입니다. 그죠? 우리가 먹는 거, 그 다음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잠자고, 그죠? 이런 기본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내가 하고자 하고 해야만 되는 것들, 그게 욕구라고 두고요. 욕망은 그 욕구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줘가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걸 욕망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네덜란드 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매일 그렇게 할까요? 하루에 3명, 4명 막 그 지치는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힘들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몸을 팔아서 사냐? 그래서 당신은, 매춘부가 몸을 파는 것은 생존의 욕구의 차원에서 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가 너의 이 업종을 인정해 주마라는 게 바로 네덜란드예요. 그러나 남자가, 멀쩡한 놈이 돈을 가지고 자본으로 다른 사람의 인간을 자기 성의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서 섹스를 하는 것은 그건 욕구의 차원이 아니고 욕망이다. 물론 또 이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야 임마 정말 못생긴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한 번도 섹스를 안 해본 놈이 있으면 걔도 그거 욕구잖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발 좀 딴지 거지 마세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세요. 꼭 보면 댓글에 보면 그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그냥 부분의 어떤 그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좀 기분 많이 나쁩니다. 나 그래서 그냥 웃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그 딴지 글들.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여성의 그 매춘업은 국가에서 보호도 하고 여러가지 제도로 그렇게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어주지만, 남성들의 성매매는 욕망으로 취급해가지고 그걸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아, 이거 틈새 얘기인데, 제가 그 네덜란드도 그랬고 암스테르담도 그랬고 그 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 갔을 때도 그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하면 미리 사전 정보를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이제 책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질문할 거 질문하고 이러는데, 대단한 게요, 암스테르담하고 코펜하겐 둘 다 그랬는데, 그 인포메이션에서 만든 그 암스테르담 소개책, 코펜하겐 소개책이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쭉 보는데 맨 뒷장에 한 2-3페이지가 뭐냐면 창녀들 그 얼굴, 전화번호, 가격, 그 다음에 뭐 그 소개글, 이거를 쫙 실어놨더라고요. 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행지의 어떤 인포메이션에서 그 여행객들한테 제공하는 책자, 국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책자가, 아니면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책자의 맨 뒷장에 창녀들 얼굴을 쫙 실어놓으면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문화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저는 그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의 창녀들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태도는, 이건 정말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동적.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보고 저보고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네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선진국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제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것만이 발달된 나라는 그건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 할 때 경제 선진국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적 선진국, 문화적 선진국, 그죠? 그 다음에 복지 개념의 선진국, 뭐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종합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미국은 경제 선진국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교육비가 그렇게 비싸고 의료비가 그렇게 비싸고 빈부격차가 극단적이고, 지금 미국 전체 국가에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 많이 합니다. 뭐 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기 사고라든지 등등등을 보면
제가 생각 지금 얘기하는 그런 선진국의 대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저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어느 나라든지 미 대사관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가면 반드시 그 미 대사관 앞에는 총기를 든 경찰이나 어떤 경우는 탱크 이런 것 등등이 다 서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사관은 안 그래요. 그만큼 미국은 각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의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남미 와서 제가 여행하면서 미국 얘기를 하면 대다수 애들이 미국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친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지? 지금 영국 그분이 옥스퍼드죠? 옥스퍼드로 알고 있는데 캠브리지인지 옥스퍼드인지 자꾸 헷갈리는데 장하준 교수라고 있습니다. 난 그분 책 읽고 정말 공감이 많이 갔는데 배드 사마리아인 나쁜 사마리아인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 걷어차기 이 세계적인 명제를 쓰신 분이죠. 경제학자. 그분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원을 합니다. 떨어져요. 안 돼요. 이유가 뭐냐? 너는 왜 미국을 놔두고 영국을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했니? 여러분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그 다음에 MIT 뭐 유명한 대학들하고 영국의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를 비교하면 이거는 그냥 물론 어느 게 더 우월하냐를 뭐 그냥 딱 단편적으로 따지기는 뭐하지만 일반적으로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전통하고 지금 하버드하고 비교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옥스퍼드가 훨씬 더 명문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안 했다고 서울대 교수가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주 얘기로 돌아가서 어떤 분은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저 녀석이 선진국하고 지금 진보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고 이런데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란 국민들 대다수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후회됨이 없고 큰 차이가 없고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회가 바로 선진화된 사회다 이거죠. 더 유연하고, 그죠? 저는 무슬림 국가들은 대부분 후진국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저는 무슬림 국가 모로코 여행하고 난 뒤에 이거 내가 무슬림 국가를 앞으로 여행하면 얼마나 불쾌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못 할 것 같아요. 물론 가야 되겠죠. 다시 얘기 돌아가서 제가 옛날에 브루노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노프스키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 사람이 쓴 인간 등정의 발자취란 책을 읽었는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인문학자가 아니고 수학자이고 과학자인데 인문학적인 토대로 인류의 문화사를, 인류의 역사를 과학의 개념, 그 다음에 문화의 개념, 그 다음에 오랜 전통, 역사 등등의 개념으로 인류의 문화를 분석한 책이에요. 거기에서 그 문구를 읽을 때 조금은 너무나 맞는 말인데 처음 인지를 하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류에게서 진보의 개념, 그죠? 진보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00년대, 즉 19세기에 와서야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산업혁명 이후에 진보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의 조모 친할머니 경북 안동군 시골 어느 외골지 시골에서 태어나서 경북 안동군 도산면 분천동 그 마을에 시집 와가지고 80평생을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할머니의 어제와 오늘 내일 미래 그 시간에 80평생은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군의 마을, 내 고향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고 그 정도 변화죠. 그냥 변화가 전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1800년대 이전에는 변화라는 것 자체가 없는, 진보의 개념이 없는 시대에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는요, 이건 딴 얘기인데 또, 요즘 국뽕 그 유튜브가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물론 국뽕 좋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국뽕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인터넷 속도 엄청나게 빠르고, 뭐 경제 수준 높고, 뭐 등등등 자랑할 거 진짜 많아요. 나도 그 자긍심을 갖습니다만은, 국뽕이 유행하면 망조가 시작입니다. 네? 내가 만족하고 뭔가 이렇게 자만해 가면 나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If you are comfortable, something is wrong. 너가 지금 뭔가 만족하고 편안하면 너 인생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맞거든요. 우리는 국뽕 자꾸 보지만, 저는요, 국뽕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자국민에 대한, 내 국가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 찬 반작용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발 좀 그런 국뽕 제작하지 말고 보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나는 국뽕 유튜브 절대로 안 만들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우월하다는 점은 얘기하겠지만은, 국뽕 유튜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먹방 다음으로 몇 번째로 인기가 있는 유튜브 내용이에요. 나는 그게 개탄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제가 좀 평가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일본 여행은 한 20회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뭐 홋카이도도 한 5번 자전거로 다 종주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원자력 사고 그거 지역은 안 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전거로 다 다녀봤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일본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이렇게 전통을 잘 지키고 대단한 나라다. 뭐 정말 깨끗하고 걔들 겸손하고 친절하고 등등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해가 갈수록 일본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근거를 드려볼게요. 첫째, 일본은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아날로그적 삶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아직도 그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 출근해가지고 그 새끼들 아직도 도장 각도가 달라요. 사장만 똑바로 찍습니다. 밑에 부하직원, 부장, 차장 내려가면 이게 점점 대가리를 숙여야 돼요. 이런 수직적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최첨단의 진보적인 우리나라는 물질의 진보는 아마 전 세계 1일 겁니다. 최대 스피드, 이거는 뭐 인터넷 속도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와이파이 수준, 그 다음에 지하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도 속도가 안 늘어지는 정도로 우리는 발달했습니다. 여기요, 와이파이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두세 명 쓰는 데 가서 접속하잖아요. 뒤치고 환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엄청난 속도잖아요. 제가 한국의 뭐 어느 시골 마을 옛날에 자전거 행가 갔던 곳에 다시 가잖아요. 어떤 건물이 마구 들어서서 그냥 뭐가 이렇게 빨리 바뀌어서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이미 가치 개념도 바뀝니다. 지금 우리들 남아선호 사상 싹 다 없어졌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바뀌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일본 안 바뀝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문화를 그대로 고집을 합니다. 지금도 나무젓가락 아주 예술품 만들어내고 그거 하나에 뭐 100만원 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시대의 정신에, 시대의 문화적 산업 구조에 맞지 않는 삶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것이다. 두 번째, 국제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가서 메뉴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일본만만 있지 밑에 영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골 식당 가도 메뉴판 밑에 영어 쓰여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일본 여행 가면은 번역기 쓰면 되잖아요. 저는 일본어 전혀 모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스미마센만 알고 왔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는 시대라서 애들한테 영어를 뭐 묻잖아요. 일본 애들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고등학생 놈들이 레프트, 라이트도 모릅니다. 구조적으로 걔들은 영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종성이 발음이 안 됩니다, 걔들이. 그래서 맥도날드가 마그나 도나르도, 굿모닝이 굿두 모닝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화 시대에 지금 세계화 이 대중매체의 발달로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시대에 전 세계의 중심 언어가 된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세계화 시대에 호흡을 맞출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일본 자민당의 인기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총리 이름 뭐죠? 이름도 모르겠는데
개의 지지율이 지금 20% 3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일본 극우당인 자민당은 어떤 총리가 나와서 개판을 쳐도 70%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놈도 세습이 됩니다. 그냥 저절로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쉽게. 그만큼 정치적인 사고방식이 옛날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해. 베네딕토 여사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책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강추. 일본을 이해하는 데 최고의 책입니다. 나는 베네딕토 여사를 정말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 그 여자는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책을 썼습니다. 공부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전후갑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지금 침체의 길에서 벗어날 여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고 쭉 이어져 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어요. 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바꾸자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정말 특이합니다. 저는 일본 그 대마도 가갖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기절을 했어요. 줄을 서서 갑니다. 줄을. 일본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제가 일본과 태국의 친절함을 한번 비교해서 그 일본의 문화를 한번 소개할 강의를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일본은 드디어 선진국의 대열에서 후진국으로 문화적 수준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후진국까지는 안 가겠죠. 개도국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경제적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 수준은 일본은 뭐 어쩔 수 없이 탄탄합니다. 아직도. 그러나 가치관 체계가 지금 시대에 맞게끔 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선진국의 정리를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무슨 주제를 책 강의를 할까 하고 막 고민하다가 며칠 전에 여기 이제 브라질 시내, 여기가 읍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서핑 배우고 있고 지금 바로 뒤에가 이제 제 서핑 숙소인데 여기가 약간 외져 있어요. 여기서 자전거로 5분만 가면은 여기 읍 수준이에요. 시내 중심가가 있는데 거기 가다가 차가 한 대 쟤를 조금 확 친 건 아니고 아주 그냥 험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제가 자전거에서 약간 부딪힌 건 아니고 약간 내가 하다가 넘어졌어요. 물론 그 운전자가 내려서 뭐 괜찮냐고 그랬는데 제가 가고 난 뒤에 그 녀석이 헤어지고 괜찮다라고 뭐 다친 데도 없고 해서 보냈는데 제가 그때 이 브라질이 여전히 문화적 수준이 후진국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선진국의 개념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태생적인 것, 그죠? 또는 환경적인 것 요인에 의해서 어떤 차별을 받는 것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죠? 그 문화적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로의 평등. 우리나라도 그거는 아주 미숙한 나라인데. 제가 이제 먼저 스페인을 좀 소개를 할게요. 제가 2년 전에 까미노 산티아고 델 노르테를 종주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갔습니다. 마드리드에 도착을 해갖고 마드리드 시내를 자전거를 탔는데 옛날에 없던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뭐냐면 마드리드 시내에 이제 4차선 도로가 있다 칩시다. 4차선. 그럼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있잖아요. 4차선은 대부분 택시 위주의 차도입니다. 그리고 버스도 거기가 그죠. 왜냐면 그거는 사람들이 타고 내려야 되니까 4차선이 맞죠. 1차선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자전거 도로입니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아니 자전거를 왜 1차선에 넣어? 제일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넓게. 근데 사람들이 거기 여유롭게 막 타요.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두 번째, 그 이제 까미노 산티아고 델 노르테가 거기가 언덕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언덕길이 막 이렇게 길이 휘어져 있잖아요. 자전거 짐을 가득 실은 자전거로 언덕길을 올라가려 그러면 시속 평균 한 5km밖에 안 나옵니다. 그 짐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제 뒤에 차들이 저를 추월을 안 하고 그냥 따라만 와요. 그 부담 엄청 되잖아요. 한 대도 아니고 한 서너 대가 그냥 그 차들이 갑자기 내 자전거 뒤에 시속 5km 정도로 따라와요. 미안하고 막 좀 불편하니까 먼저 가라고 막 그 핸들 한 손 잡고 비뚱비뚱거리면서 아무리 손짓을 해도 지나가지는 않아요. 뭐지 이거? 그 다음에 국도에 가서도 그냥 쪽바로 고등길에서도
앞에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얘들이 추월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부현상을 왜 그렇지 하다가 제가 어느 편말을 봅니다. 그 편말이 그게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사람과 차가 거리가 1.5m가 확보가 되어야만 차가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m가 확보가 되려면 이 1차선 왕복도로 2차선 도로에서는 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얘들이 못 추월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아무리 가에 붙어 있어도 1.5km가 1.5m가 확보가 안 되니까요. 휘어지는 길은 어떨까요? 전방이 안 보이잖아요. 전방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자전거가 가고 있으면 무조건 추월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산길에서는 내가 어떨 땐 너무 미안해서 섰어요. 그러나 다른 자전거 애들 타는 거 보면 미안함 1도 안 느끼고 자전거를 탑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도로에서의 평등.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로의 평등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뭐야 할 텐데, 육교가 많은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육교를 올라가는 것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저는 학생들한테 육교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조적 폭력. 누구한테 폭력적일까요? 장애인은 육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폭력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육교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없잖아요. 옛날 육교 진짜 많았거든요. 몇 년 전인가 수원인가 어디 뭐 안성인가 어디 시장놈이 육교를 멋지게 만들었더라. 지가 그게 선거 공약 중에 하나고. 내가 뭐 이런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놈이 있나 해서. 여러분들 영국이나 스페인 저 유럽 국가들 어떤 애들이 여행하고 젊은 애들이 여행하고 난 뒤에 그 여행기에다가 뭐 영국 애들은 뭐 횡단보도를 마음껏 건너 뭐 마구 건너 신호등도 안 지켜 이런 후진국이 어디였어.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 유럽 애들 그 횡단보도 막 건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통문화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도로에서는 사람과 차 중에 무조건 사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건너면 차는 무조건 서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도 비교적 그렇습니다. 특히 칠레가 제일 좋더라고요. 페루 개판입니다. 페루는 후진국이에요. 교통문화 후진국. 브라질 마소메노스. 한국과 비슷합니다.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조금 낫지만 안 좋습니다. 칠레 괜찮습니다. 워낙 독일계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오면서 제가 브라질이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후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후진국 맞죠? 교통문화 후진국.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화적 수준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위에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고 약자가 보호되고 그렇게 큰 차별이 없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경제 관점에서만 보는 모든 현상을 경제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왜곡된 이 습관을 조금은 고쳐나갈 필요가 있고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개념을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질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들어섰습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55개국 중에 대한민국처럼 물질적인 진보가 많이 이루어진 나라는 정말 없습니다. 정말. 그건 무조건 인정. 그런데 정신적인 어떤 문화적 성숙,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해서 뭐 사치품으로 남을 과시하고 그런 어떤 문화적 수준이 낮은 그런 나라인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죠. 그런 어떤 문화적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못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의 문화적 선진국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진국의 개념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생각도 안 하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좀 됩니다.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연과 인간의 평등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주제를 막 다루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위로 올라가면은 무조건 나오는 게 인간 평등입니다.
그런데 인간평등을 두고 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인간과 자연의 평등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많은 선진국들요, 노르웨이,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점에서는 일본도 좀 포함이 돼요. 환경 문제, 환경에 대한 어떤 생각들. 저는 지금 남미 와서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제일 이 나라들 정말 참 안타깝다 하는 게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얘들 환경 친화적인 개념 자체가 없어요. 휴지 그냥 마구 버립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 뭐 분리하는 통은 있어요. 스페인 마찬가지입니다. 개판입니다.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분리수거가 가장 잘 되는 나라, 북유럽 국가들 잘 됩니다. 그 다음에가 한국,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진짜 국뽕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잘 됩니다. 일본 애들 대단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그 오토바이 핸들바에 재떨이가 있습니다. 걔들 웬만하면. 그래서 저도 한번 재떨이를 한번 자전거에 달아볼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리수거라든지 자연보호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게 선진사회의 또 다른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인간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더 성숙한 문화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단계에 이르면 드디어 자연이 나오거든요. 가장 약자잖아요. 보호해야 될 약자. 그죠? 그래서 근데 왜 자연환경은 선진국의 개념에서 제외가 많이 될까요? 요것에 대한 강의는 또 매우 깁니다.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강의는 제가 또 한번 요것만 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선진국은 과연 개념이 어떤 것이 돼야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 아마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은 좀 드물 겁니다. 뭐 대부분 다 선진국 그러면 경제적으로만 이해하지, 뭐 저처럼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글쎄 어딘가 있겠죠. 있는데 자관 제가 한번 고민했던 것을 오늘 첫 강의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아주 길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보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됐고 재밌다 또는 뭐 유익했다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려면, 지금 제가 사업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 특히 젊은 애들한테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 알림 설정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지인들한테 많이 전파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힘도 나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길게, 사실 제가 댓글 다는 걸 그렇게 막 성실하게 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지금 여행도 해야 되지, 유튜브 제작도 해야 되지, 편집도 해야 되지, 뭐 바쁩니다. 근데 어쨌든 최대한 댓글을 달 테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첫 강의 잘 끝냈습니다. 가자!